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에 예고한 새 상호 관세 조치가 8월 1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부터 본격 발효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협상을 타결한 주요국엔 1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은 자정까지가 사실상 최후 시한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새로운 상호 관세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곧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omorrow, August 1st, the reciprocal rates will be going into effect. If more deals are cut between now and midnight, I will never count out the president.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맞춤형 협정을 체결한 주요국에 대해선 15%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아직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선 자정까지 연락을 받을 것이라며 막판 협상 타결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한국과의 무역 협정을 별도로 언급하며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 미 재무부 역시 한국이 협상 과정 막바지에 투자 제한 규모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y presented a very good offer. President Trump moved the offer up a bit, and we reached a very good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세 덕분에 미국이 다시 부유하고 위대해지고 있다며 자신의 정책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또 앞서 예고한 대로 미국의 약값을 낮추기 위해 전 세계 17개 주요 제약사 대표들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 장관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을 놓고 폭넓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1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예방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곧바로 회담에 돌입했는데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과 직접 만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회담 후 미국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만간 워싱턴 방문 소식을 환영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만 해협에 걸쳐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도 강조했는데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장관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날짜와 계획 등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표현대로 급한 불은 껐지만 한미 간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의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협상을 이끈 우리의 3,500억 달러 투자가 그중 하나인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수익은 어떻게 나눌지 두 나라의 말이 달라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몫입니다. 정부도 이번 협상 타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해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익 배분도 모호합니다.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정치적 언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우리 돈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불명확한 상황.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대미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거냐.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협상 타결 1차 관문을 넘은 협상팀의 세부 조율이라는 추가 과제가 남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네, 협상의 구체적 내용과 남은 과제 서주영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결국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상호 관세 15%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선전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이리저리 끌려다닌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것 같고요. 예. 그 얻은 부분이 있으면 잃은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15%라는 게 일본하고 EU의 상호 관세 부과율과 같은 그런 그 부과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전했다는 얘기가 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나 EU가 각각 5,500억 불, 6천억 불의 그 투자 자금 펀드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3,500억 불로 이제 좀 규모가 작다는 측면에서 그것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선전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쌀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협상에서 유리한 그런 그 얻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해국 대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EU나 일본이 얻은 그런 그 조건과 거의 뭐 비슷하거나 더 유리한 측면에서 우리가 협상을 잘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일본과 EU가 FTA 협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그 혜택을 기존에 얻었던 거를 다 잃게 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이제 협상 물밑 지원이 관세 협상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정유성 현대 자동차 회장부터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까지 많은 재계 총수들이 미국으로 가서 물밑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이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재벌 총수들이 적극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그 협상에 도움을 준 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김동관 한화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하나 오션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거든요.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회장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반도체 투자를 계속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협상이 정부의 어떤 협상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미리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그 인사들하고 물밑 조율하면서 정부의 어떤 협상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이번 협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고요. 근데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정부 주도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 지원이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는 데 어떤 기초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품목별 관세도 어떻게 책정이 될지가 참 관심이었는데 자동차 분야 결국 15%로 책정이 되면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FTA 체결이 2012년 그 3월부터 발효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무관세였죠. 그러나 이제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2.5%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우리가 2.5%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갖고서 이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됐었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15%포인트 증가한 거에 비해서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는 12.5%가 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좀 불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정부에서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얘기는 했는데 이미 이제 일본하고 EU가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형평성 측면에서 더 낮추기는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그 수출하는 그 자동차에 대한 품질 개선이라든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또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 시설을 확대하면서 조금 더 어떤 그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FTA 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른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다, 가격이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어드밴티지를 더 이상 얻기가 좀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체결에서 이런 한미 FTA를 체결한 어떤 그런
대우를 좀 받지 예. 못한 게 아니냐, 사문화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2006년도에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2007년 4월에 이제 타결이 예. 됐고 그렇죠. 12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부분은 전략적 수출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세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요. 관세를 예. 안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많이 수출이 됐고 일본 차하고 사실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는 계기가 됐는데 네. 그런 것들이 동등한 상황이 됐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FTA 지위가 유지되면서 계속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0%를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한미 FTA 협정문 23조 2항에 보게 되면 자국 내 어떤 안보에 문제가 생겼을 예. 때 그거를 적용 안 한다는 룰이 있는데 예. 그거를 사실은 어떤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여기에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서도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번 관세 협상 타결에 지렛대 역할을 한 것 바로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에 1,500억 달러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마가를 예. 좀 이렇게 좀 바꾼 변형 예. 문장인데 메이크 아메리칸 스위빌딩 그레이트 예. 어게인. 예. 예,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하나 오션이 이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조선소 인수하면서 미국 내 투자가 본격화된 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혜택을 본 부분도 있는데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항만 시설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그 조선소라든가 또 군수 품목 이런 거에 대한 낙후를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통해서 이제 뭔가 그 자국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고. 근데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그 조선업 시장 규모가 한 391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1,500억 불 투자한 거에 비하면 너무 작은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서 투자해가지고 과연 나오는 수익이 얼마나 될 건지 그게 일단 의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투자 수익금에 대한 90%가 예. 미국이 이제 갖게 된다, 뭐 리테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해석을 그 투자금에 대한 부분이 미국 내 재유보가 되는 게 90%고 그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두고 지금 해석 차이가 있는 것 그게 이제 같아요. 사실은 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발표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논쟁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말씀해주신 그 2천억 달러 부분입니다. 이 예.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해서 뭐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할 건지 그 수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2천억도 사실은 그 한미 투자 그 펀드인데 예. 일단은 이제 미국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어떤 투자하는 그런 펀드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제 주로 국책은행들이 한 2% 내에서 현물 출자하고 지급 보증이나 그다음에 투자 뭐 이런 대출 통해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국의 어떤 그 대통령이 결정한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가 유리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부분이라든가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서 수출하는 데 사실 도움을 받을 거라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네,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 또 이집에 논란이 됐던 것들이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우려였거든요. 일단은 이 입장에서는 우리는 소고기와 쌀을 지켰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면 개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민감한 품목이 이제 쌀, 소고기 문제잖아요. 예. 과거에 여러 어려움도 겪었고, 근데 이제 그 협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트럭, 그다음에 이제 농수산물에 대한 완전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협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언급한 거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실무적인 조율은 없었고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농가에 예. 대한 여러 가지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 것 같고 또 미국은 여러 가지 그 대규모 어떤 농가에 대한 어떤 그 이익을 정부가 트럼프의 주요 대변하고 지지층에 있다는 대한 이제 얘기를 한 그런 거라는 쪽에 평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싶은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상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서지용 교수님과 자세히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네, 협상 시한에 쫓겨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는 국민의힘의 평가에 민주당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민주당은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걸 강조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EU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렸던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예고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기업들이 투자 포기는 물론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등의 8월 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특검이 조금 뒤인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덕현 기자, 영장 집행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체포영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문 특검보는 오전 9시 이곳 서울구치소를 찾아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교도관을 통해 강제 구인을 시도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30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받던 안과 시술을 석 달째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높아졌다며 당장 특검 조사를 받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게 되면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청 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오늘 새벽 내란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협상 관련해 언급을 자제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있는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간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관세 협상을 앞두고 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국무회의에서도 이 관세 협상 관련한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다 계획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인 줄 안다. 이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그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느냐라는 비판들이 뭐 야당에서는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24시간 보고를 받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 진두지휘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발언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 협상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협상 대표단에게 국익 중심의 실용적 이 협상을 할 것을 주문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인데 일단 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대해서 어떤 뚝심 있게 이 부분을 밀고 나갔다는 점을 하나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FTA가 사실상 이제 무력화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들 속에서 이번 협상은 미국이 그 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쌀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게 추가 개방 압력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지금의 이 협상을 15% 관세 협상에서 막아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그 2.5% 좀 어드밴테이지를 갖고 있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12.5% 선에서 막아내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 그래도 선방한 그런 협상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기 전략 좀 통했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전략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데 그에 관심이 없었겠습니까? 어쨌든 뭐 겉으로 말을 안 할 뿐이지 충분히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협상을 이렇게 한 것, 뭐 아까 얘기 뭐 비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협상이란 게 뭐 결국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EU, 일본이 이미 15%로 결과를 내놔서 온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관세를 받으려면 훨씬 더 많은 걸 또 다른 데서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 미국 시장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액이라든지 뭐 관세 최종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걸 협상을 타결하지 않고 8월 1일 와서 오늘부터 만약에 25% 관세가 발효되고 그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자, 계속해서 협상을 하자 이랬으면 아마 더 나쁜 결과 그런 쫓기는 협상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싶어서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워낙에 과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신 것 같습니다. 이 협상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님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줬습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자, 민주당에서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은 걸 성과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말이 엇갈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에서 그러한 발표를 했는지는 뭐 지금 당장 어떠한 의도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분명
그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든가 쿼터제로 유지되고 있는 완전 개방이라든가 아니면 30개월령 이상 되는 소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쌀과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지켜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농산물 완전 개방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이번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용으로 그런 정치적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구체적인 관세 협상 내용은 추후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방적인 입장에 따라서 농수산물이 100% 개방됐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부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너무 많은 걸 내줬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나라의 국부를 많이 유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제기까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걸 보면은 다른 모든 것은 보통의 글씨로 썼습니다만 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가지고는 딱 오픈 투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 농수산물에 대한 완전한 이 시장 개방이라고 해서 아주 강조한 것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라는 점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된지에 대한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그 EU와 관련해서 한 15%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수치를 비슷하게 만든 것 같지만 경제 규모를 봤을 때에 EU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1분의 1박 그러니까 EU가 11배 이상 경제 규모가 크고 일본에 비해서도 경제 규모가 절반도 채 안 되는데 미국에다 갖다 주는 돈은 거의 비슷한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협상에 급급하다 보니까 국익을 굉장히 손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 손익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주판을 냉정하게 좀 뒤에 따져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들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자칫 이 관세 지진을 버텨내야 되는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거든요. 이게 좀 재고가 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계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그 노란봉투법이 개정될 필요성은 이미 그 ILO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계속해서 이 핵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의 노동 환경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달라라는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부분들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의 그 좀 어려움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맞춰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무역이나 통상에 있어서 이 국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계도 일정 부분 감당할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 우문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의 보호만 가지고 그 험난한 이 국제시장에서의 파고를 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그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그런 환경들을 준비하는 것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합리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이 노란봉투법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인데 특히나 지금 이 15% 관세 자동차 부분에서 매겨지면서 이 자동차 업계가 굉장히 우려가 크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뭔가 비명을 지를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지금까지의 어떤 현상을 유지하자 이런 게 아닐 것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헌법, 노동법, 민법 모든 법 체계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 이런 노란봉투법이 입법화돼서 현실화되면 노조 우위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 노동자 사이에. 기본적인 원칙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똑같이 대등한 주체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정부는 그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을 하는 것은 노동자 우위, 노조 우위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왜 기업들도 뭐 여러 가지 분석해보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괜히 이유 없는 비명을 지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관세 협상도 결국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타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른바 뭐 마스가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제 조선 걸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특히 하나오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조선업계가 1,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청업체가 가장 원청과 교섭하면서 2천여 개가 넘는 그런 하청업체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고요, 마찬가지. 하청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고요. 그런데 2천 개 넘는 그런 하청업체가 모두 그전에 계약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 내내, 1년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 내내 교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 노조가 폭력 행위를 통해서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 또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법 행위에 대한 그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완전히 없애는 이런 민법 체계를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런 법 질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고려해서 노사 간에 직접 협상을 하도록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고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친기업이라고 얘기하고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은 모른 채 하고 이래버리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미국에 투자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기업적인 법안이 현실화됐을 경우의 파장 또 역효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과 함께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한미 외교 라인에서 그 문제를 구체적 날짜와 방식 이런 거를 협의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중순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들로 보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협상, 관세 협상에서 다른 부분을 좀 내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의혹 차원인지 아니면 뭐 그런 조금 의구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늦어진 적이 없는 것이고요. 특히 관세 협상을 하면서 관세 협상이 타결돼야 만나줄까 이런 식의 좀 태도를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의미가 있고 특히 하나 이제 내용적으로 봐서는 뭐 2주 후든 아니든 간에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 처음 얘기 나올 때 패키지 딜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안보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타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완전히 빠져버렸거든요. 안보 문제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미 정상회담 하실 때 기본적으로 뭐 거기다가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전자권 문제라든지 방위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관세 협상보다 타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뭐 관세 협상이 한 곱이 넘었으니까 급한 불을 껐다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뭐 안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잡히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 2달 만에 만난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치 한미 이 동맹 관계에 상당한 균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말씀들을 해 오시고 또 막상 만난다라고 하니까 또 만나기 위해서 뭐 일방적으로 다 양보하고 퍼준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시면 만나라는 건지 만나지 말라는 건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쨌든 한미 간의 가장 중요한 이 관세 협정은 이미 이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뭐 이 주한미군 방위비 그 부담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국방비 증액 문제라든지 또는 이 지금 미국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주한 미군의 어떤 이 다른 그 행동들까지 역할을 좀 조정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그 가서 협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파고를 하나를 넘었을 뿐이지 또 다른 파고가 또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국내의 정치권들이 이렇게 다른 목소리하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래서 외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부분을 좀 문제 제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우리 정부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협상가를 만나서 뭔가를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오늘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지금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 근시일 내에 아마 8월 중순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한미 양국이 서로에게 정말 진짜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서로 상호 호혜적인 그런 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에게 너무 큰 그 부담을 안기려고 하는,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왕 두 정상이 만나기로 했으니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건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뭐 중국에도 쉐시하면 되지 이런 발언들이 줬던 어떤 친중적인 이미지 이런 점들을 잘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정상의 성정상 의외로 그 케미가 잘 맞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와 같은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 기본적인 철학적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 제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미국이 사실상 G2라는 것을 넘어서 미국 자체의 어떤 주도권을 하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 정부는 경중안미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 이렇게 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모성을 이끌어왔고 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 싱하이밍 그 주중주한 대사를 만나면서 사실상 거의 10분, 15분 정도 훈시를 듣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나아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도 쉐시, 대만도 쉐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어떤 그 갓을 얘기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어떤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존심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연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면서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계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그 목적에 좀 더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또 국방비 증액 문제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구체적인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아마 실무회담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안보 관련된 협상은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과 안보 협상을 함께 패키지 딜로 처리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요한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정부 입장,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앞서 또 하나 한미 동맹의 그런 현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방비 증액이라든가 방위비 인상과 같은 그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 더욱더 큰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는 한미 동맹의 그런 현대화라든가 재배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전략을 대응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국방비 증액 문제는 점차적으로 국방비를 증액을 한다든가 방위비를 인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미군 무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라든가 그런 유연한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번 안보 협상도 타결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관세 협상 타결의 의미와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저희가 추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특검 소식 저희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인 오전 9시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윤 전 대통령 구인 절차에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강제로 윤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다른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결국은 직접 가서 조사를 하는 방식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죠.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 내에서의 어떤 조사 자체도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조사 없이 기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사례도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그 다음 코스는 실제로 본인들이 이제 특검보가 서울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 그럼에도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윤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기보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 조사에 대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구치소 측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고 특검도 관련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기록이라든가 진단서, 소견서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지만 지금 구치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정도의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이유로 해서 출석을 거부할 수는 저는 없어 보이는 것이고요. 앞서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가 되었으니 물론 물리적 행사를 좀 자제하거나 자중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을 진행을 하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물리력을 행사해서 인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신분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닷새 전 경찰에 다툼이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허유아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장비와 들것을 챙겨 이동합니다. 경찰관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손이 뒤로 묶인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차하고 과학수사대하고 경찰들 한 대여섯 명하고 그러고 와 있길래 60대 중국인 남성이 동거 중이던 5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마사지업소였던 곳을 개조한 숙소의 관리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상자가 실려 나오고 손에도 상처 나고 피 많이 난 것 같아요. 사고가 난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업소인데요. 경찰관들이 저지선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별 통보를 하자 여성이 흉기로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재작년 6월 경찰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다음 날까지 수십 차례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만남과 연락을 피해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네, 경찰이 수신호로 이렇게 차량들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이카와 순찰차가 길터주기에 나선 겁니다. 위급했던 아이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20분 거리를 35분 만에 이송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차 앞에서 달리던 경찰 사이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막아섭니다. 수신호를 보내며 직진하려던 차량들도 멈춰 세웁니다. 터널에 진입하자 앞서가던 차량의 차선 변경을 유도하고 혼잡 구간에선 차량들 사이로 길을 터줍니다. 구급차엔
폐동맥 질환을 앓는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달리는 구급차다 보니까 처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쪽으로 빨리 후송을 해서 안전하게. 사설 구급대원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울경찰까지 출동해 특급 공조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까지 1시간 20분 걸릴 거리를 출발 3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당황은 많이 했지만 지리를 잘 숙지하고 있어서 예측할 수 있었고요.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은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네, FC 바르셀로나의 라미 야말의 슛이 골망을 시원하게 흔드는데요.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FC 서울과 FC 바르셀로나의 경기 모습입니다. 베스트 11이 총 출동된 FC 바르셀로나. 축구 팬들을 흥분시키면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성민혁 기자가 경기 후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베스트 11을 총동원한 바르셀로나. 첫 골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라민 야말의 슛이 골대 맞고 나온 걸 레반도프스키가 가볍게 톡 넣습니다. 야말은 6분 뒤 서울 진영을 헤집으며 드리블하더니 낮고 빠른 슛으로 골망을 가릅니다. 서울은 전반 25분 야말의 공을 가로챈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영욱이 마무리하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전반 막판엔 수비수 야잔이 공격에 가담하며 멋진 동점골까지 넣었습니다. 각성한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 곧바로 야말이 환상적인 드리블로 김진수를 제치고 멀티골을 작성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후반 11명을 모두 바꿨고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벼락 같은 중거리 슛으로 서울의 골망을 가릅니다. 이후에도 계속된 난타전. 페란 토레스의 멀티골에 가비까지 침착하게 추가골을 넣은 바르셀로나는 한 골을 만회한 서울을 7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Nada, muy feliz, era un sueño que tenía desde pequeño, poder marcar con esta camiseta y con este número que es muy especial y muy contento por la victoria del equipo. 그런데도 바르셀로나는 만족을 모릅니다. We had some mistakes, so we have to stop this because it's the preseason and also we want to play on our best level and this is what I want to see in the second half, I think. 모처럼 맨유 시절 옛 동료인 레시포드를 만난 링가드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We suffered, a little bit. Obviously, the top team, they play quick tempo. One of the best teams in the world. So it was always going to be tough, but. 한여름밤의 축구 축제, 이제 그 열기를 배구로 이어갑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과천 대공원에서 나무늘보가 얼음팩을 베고 누워 있는 장면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도 혹독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나무늘보는 원래 웅크리고 자는데 요새는 아이스팩을 베고 대자로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는 원숭이 표정이 정말로 시원해 보이는데요. 멸종위기종 아메리카 테이퍼는 물속에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온 동물들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네, 동물들이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는 모습 인상적인데요. 동물원도 애쓰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동물원에도 폭염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동물들이 더위에 탈진할까 봐 다양한 방법으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 얼룩말 우리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스프링쿨러를 설치했고요. 프레리 독에게는 꽁꽁 얼린 생수병을 수시로 가져다 줬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는 호랑이들에게 얼음으로 만든 특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네, 동물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동물들도 건강하게 올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폭염 속 8월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은 14일째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오늘 한낮에도 가마솥 더위는 이어질 텐데요. 다가오는 일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수요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려 심한 더위는 잠시나마 가라앉겠습니다.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들면서 연일 바다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텐데요. 휴가를 맞아 바다로 물놀이 가신다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청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광주 35도, 창원은 3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